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4회 신체 손해 사정사에 최종 합격한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거주지는 대구이고요. 저는 대학에서 학과를 대학과 대학원에 걸쳐서 보건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관련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전공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당한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갖고 자연스럽게 손해사정사라는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매력을 느끼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주위에 권유도 많았고, 또 제가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인생 이방을 어떻게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감하게 제가 몸담고 있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오는 병원 지식을 활용을 해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흔히들 만한 손해사정 업무를 변호사 위임하에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나름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거기서 나의 친구인 변호사한테 어느 정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미안한 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2년 정도를 생활을 하다가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접고 본격적으로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생업과 이 손사 공부를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는데,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손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6년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생업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1차 과목의 경우에는 3과목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교재를 보시게 되면 1차 전 과목 한 과목으로 끝내기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과목을 반복을 해서 1차 시험에 합격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1차를 패스를 하고 2차 시험에는 워낙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도전을 하니까 당연히 탈락에 맛을 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이렇게 재도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사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2017년도가 지나가고 난 뒤 2018년도에 다시 1차를 쳐야 되니까 약간의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1차를 한 2, 3개월에 걸쳐서 업무 중 또는 퇴근 이후 또는 출장 중에 서브 노트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해서 2018년도 1차 시험에 패스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차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때 책임건재보험,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배민영 교수님을 후배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인 관계로 흔히 말하는 인강이라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2차 시험을 다 치고 난 뒤에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그 가채점을 했을 때 합격이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단정을 지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가채점이라는 게 나만의 방식으로 가채점을 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그 정답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멀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2차 시험에 패스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특히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배민 교수님 그 교재가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책임근제보험 뭐 문제풀이 120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강의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약술문제 풀이집 100제인가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50% 정도를 활용을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편에 가서는 한 문제당 한 10회독을 한다는 각오로 시간이 뭐 워낙 없으니까 생업과 또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짜투리 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독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이라든지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 상당한 발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도에 다시 응시를 하고 또 20년도에 작년도 응시를 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2020년도에 책임근제보험에 문제를 풀이하는 와중에 마지막에 산수 계산에서 틀렸습니다. 산수 계산에서 틀리니까 그 점수가 20점 또는 15점이 할애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과목 그 항목에 대한 문제는 0점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마지막에 이 산수가 틀리니까 결국은 과정 점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는 마지막에 산수 풀이에 있어서는 스킵이 아니라 드래그를 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과목의 1교시 시험을 치는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 행정 업무를 보고 제가 또 대학에서 보건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의학 이론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중 행사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의 같은 경우에는 의학 이론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뭐 7, 80% 이상은 제가 득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총 마무리한다 생각을 가지고 기본 교재에다가 역시 이 반복을 연속을 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나의 몸을 컨닝하듯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했던 게 의학 이론에 접근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그게 저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난해한 과목이고 저한테는 어떤 과락의 주범 내지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과목으로 많이 접근되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배민영 교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교재를 구입하고 기본 강의에 또 문제 풀이에 또 모의고사에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책임근제보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약술 문제를 따로 암기를 하고 이런 순서가 이렇게 스펙트럼 내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교수님이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과정을 쭉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구태여 암기를 안 해도 사례 계산 문제 안에서의 어떤 그런 약수 문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시험장에 맞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산수 문제라든지 중간에 계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그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데 또 그 당시에 어떤 시험의 긴장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소인 걸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튼 뭐 그래서 이번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래 시험이 어려웠다고 뭐 시중에 이렇게 시중에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름 뭐 고득점을 맞아서 상당히
배민영 교수님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뿌듯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삼보험의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혹자는 삼보험을 공부를 할 때 의학 이론과 삼보험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라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의학 이론이 나름대로 베이스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삼보험의 나름대로 공부를 할 때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순번을 매겼습니다. 첫 번째가 삼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완전히 습득을 하고 그거를 서브노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장애 지금줄이라든지 또는 뭐 약술 문제라든지 그 다음 표준 약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으로 나눠서 마지막에는 모의고사까지 쭉 가서 모의고사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췌를 해서 태블 PC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기다가 무작정 저장을 해서 매일 다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좀 난해했다고 흔히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름 고득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법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배민영 교수님의 그 면부책 문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교수님 나름의 방식의 그 도표를 활용을 해서 면부책 사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교수님 강의하실 때도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외우려고 달려들면은 이게 오산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상당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방대합니다. 뭐 피보험자라든지 보험자 대위라든지 뭐 과실상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넓게 보고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다독을 하다 보니까 약술 문제도 면부책 안에 있는 문제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에 저장이 돼서 시험장에 가서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어떤 시스템이고 배민영 교수님한테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책임건재보험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 걸로 이렇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차 과목의 경우에는 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그 다음에 보험업법 이래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보면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마다 거의 전략 과목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을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이래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 또한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을 같이 병행을 하고 마지막 1차 시험이 다가오기 한 달 또는 2달 정도 전에 반복하는 걸로 해서 보험법은 그렇게 제가 승부를 걸었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사례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은 뭐 암기 또는 이해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의 경우는 처음에 도전할 때는 조금 법률적인 용어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계약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알게 되면은 객관식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 고득점을 맞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으로 1차 시험 과목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60점을 목표로 해서 손해사정 이론을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전체 나중에 이제 1차 과목을 전체를 아우러서 60점에 넣으면은 합격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상당히 좋았다.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속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네 과목 전체 다 완벽하게 쓰고 나오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시험 자체가 절대평가를 준하지만 상대평가를 가지고 합격자를 가리기 때문에, 우위를 가리기 때문에 40점이 넘은 상황에서 커트라인 이상만 넣으면 그게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전략 과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이론과 산보험을 나름 전략 과목으로 정하고 거기다가 풀 배팅을 했는 게 사실입니다. 나머지 책임근제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50점 이상을 득표를 목표로 해갖고 이제 올인을 이렇게 나눠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도전했을 때는 시험 문제 전체를 다 풀고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원래 시험을 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 시험, 배민영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를 다 풀고 전체를 다 맞추고 전체 다 만점을 노리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은 정작 자기가 반드시 알고 있는 부분은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난이도 문제는 맞추기에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버리는 문제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문제도 그 점수를 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책임근제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굳이 따지자고 말씀을 드리면은, 학습량에 있어서는 다른 수험생보다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뭐 꿀팁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례 계산 문제를 다독을 해서 풀면서 그 안에 있는 약술 문제를 따로 빼서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는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재 이외에 수험생들이 처음 접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근제보험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난해한 과목이면서도 고득점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책임근제보험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은,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사례 문제 또는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산수 문제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 점수라는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답안이 지급보험금이 1억이다. 근데 지급보험금 마지막에 산수 문제가 틀려서 9천이라고 답안에 기재를 하면은 그 점수는 과정 점수가 없다고 보시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시당초 처음에 제가 도전했을 때는 과정 점수를 제가 임의대로 매겨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게 없다고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학 이론의 같은 경우에는 제 몸을 이렇게 컨닝하듯이 이제 두부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대해서 그 질문 혹은 그 모의고사 내용에서 답안을 적을 때 내 몸을 이렇게 스킵을 해가면서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머리에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정말로 생소한 문제 아니고는 어느 정도 다 답을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 뭐 타 수험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뭐 난해한 과목이다 또는 뭐 접근할 수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보험의 같은 경우는 제3보험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경향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테마별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상의 표준약관, 그 다음에 장애 지급률,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또는 그 다음에 제도성 특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험이 어떤 그 적중률 내지는 출제 빈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지를 해준 게 사실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손의료보험 문제, 흔히 말하는 실손보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프로를 보고 특히 산수에 있어서 틀리지 않도록 뭐 표준형이다, 그다음 선택형 2다, 또 지금은 뭐 제3세대,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지금 나와서 시험에 기출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서도 자기가 어떤 연습장 내지는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은 현장에 가서 순번을,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을 매겨서 답안을 적는다는 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긴장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답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기계적으로 1, 2, 3, 4 기계적으로 어떻게 문제 풀이라는 걸 그걸 연습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경지에 도달하면은 60, 70점 이상은 득점 많이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다가 그다음에 사례 계산 문제에다가 약술 문제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표준 약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툭 치면은 바로 답이 나올 수 정도로 그는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자동차 보험의 사례 계산 문제, 흔히 말하는 면부책 문제는 답안을 적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꿀팁이라고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약술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사례 면부책 문제 플러스 자동차 보험 약관만 완벽하게 숙지가 들어가시면은 거의 카바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업 플러스 손상 공부를 병행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 할애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퇴근 이후에 뭐 커피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남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나름 그걸 최대한 활용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생업이 생업인지라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학습량을 늘리는 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주말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아침 한 9시 정도에 독서실이라든지 뭐 인근의 커피점을 가서 밤 9시까지 뭐 한 2개월 전부터는 주말에는 거의 뭐 8시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의 같은 경우에는 1교시가 의학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학 이론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치기 전에 보통 1시간, 뭐 짧으면 30분 전에 수험생이 다 그 고시장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준비하는 걸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2교시의 책임 문제,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제3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나머지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 4교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간 내에 짧은 쉬는 시간 내에 책을 본다, 아니면 본인이 준비한 어떤 뭐 서브 노트를 본다, 그 자체 크게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긴장도를 더 높여서 시험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험 문제지를 받고 그 시험 문제에 드래그를 해가면서 자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을 캐치함으로 해서 바로 답안에 적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험장에 뭐 교재를 많이 갖고 가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생업에다가 또 손수학 공부를 병행하는 그런
악조건이고 또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슬럼프라고는 없었고 그냥 뭐 나름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배 손해상사 소개로 한국금융보험학원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이다 보니까 직강은 제가 못 듣고 100% 인강으로 수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다 보니까 배민영 교수님과의 1:1 밴드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흡족하고 후배들한테 또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강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그냥 마냥 즐겁고 기분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그냥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음에 상당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